어머님, 이제 호적 정리하시죠. 우리가 이제 볼 일 없잖아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윙 하는 이명 소리만 들릴 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해졌습니다. 띠리릭 철컥.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야속한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마치 제 인생에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 창문 하나 없는 낡은 고시원 한 칸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68세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었던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엄마였지요. 그런데 68년 인생을 살면서 내 뱃속으로 낳은 핏줄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쩍거리는 신축 아파트 2001호 현관 앞이었습니다. 제품에는 갓 전에 따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 떡상자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밤새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바느질한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지만 고작 손가락 한마디만큼이었습니다. 안전고리가 굳게 걸린 그 좁은 문틈 사이로 며느리 혜진이가 마스크 위로 서늘한 눈만 내놓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소리냐? 호적 정리라니? 내가 오늘 입주한다고 떡까지 해왔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틈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끔찍한 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냄새. 어머님, 제발 좀. 시장통 생선 비린내 밴 몸으로 여기 오지 마시라니까요. 새집에 냄새 배잖아요. 저 이거 입주 청소만 200만 원 주고 했단 말이에요. 며느리 박혜진이 손에 들고 있던 섬유 탈취제를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분사했습니다. 치익치익치익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이 따가워 저도 모르게 문잡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띠리릭, 철컥. 야속한 현관문이 닫힘과 동시에 복도 센서 등이 꺼지면서 저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얇은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와 며느리 사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영등포 시장 바닥에서 동태 내장을 맨손으로 긁어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비린내를 향수처럼 뒤집어 쓰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억척같이 모은 제 피 같은 전재산 30억, 그 돈을 아들 민호의 계좌로 이체하던 날 은행 창구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창구 직원이 이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제 거친 손을 와락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님 발 닦아드리며 살게요. 제일 볕 잘 드는 안방은 무조건 어머님 거예요. 아시죠?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물은 진주보다 더 영롱하고 순수해 보였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나도 아들 며느리랑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먹이를 노리는 악어의 눈물이었고 저는 제 발등을 찍을 도끼자루를 제 손으로 쥐어준 꼴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2001호 현관 앞에서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이민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문 열어. 문 좀 열어봐. 쿵, 쿵, 쿵. 제 주먹이 붉게 부어오르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인기척 대신 TV 소리만 커졌습니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복도에 주저앉은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어미가 문 밖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안에서 노래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랫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 민원 들어왔어요. 어느새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떡 상자를 줍지도 못한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멀어지는 현관문에는 입주를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화려한 리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붉은 리스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제 마음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오늘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구나. 어르신, 입주민들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 좀 가세요. 한 번만 더 오시면 그땐 진짜 경찰 부릅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보안요원의 투박한 손에 떠밀려 아파트 단지 정문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엉덩이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밖 차가운 보도블록 경계선 너머로 쫓겨난 제 꼴은 영락없는 잡상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늘도 제 처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불쌍했던지 굵은 빗방울을 후두둑 떨어뜨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스팔트 열기와 섞인 비릿한 흙내음이 코끝으로 확 끼쳐왔습니다. 아이고, 내 떡. 우리 손주 줄 베네 저고리. 바닥에 떨어진 떡 상자는 이미 빗물에 젖어 형편없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상자가 터지면서 붉은 팥고물이 빗물과 뒤섞여 시커먼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리는데 그게 꼭 제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피눈물 같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 입히겠다고 눈이 침침한 걸 참아가며 한 땀 한 땀 수 놓았던 베넷 저고리도 진흙탕 속에 처박혀 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주워들고 털어보려 했지만 털면 털수록 더 더러운 흙탕물만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신세처럼 말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30년을 키운 정이 있는데 설마 어미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버려 두겠나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빗물이 액정 위로 떨어져 번졌지만 저는 아들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1번. 제 인생의 1번이었던 우리 아들 민호. 뚜루루르.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곧이어 차가운 기계음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꽉 눌러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없는 번호.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사 오면서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버린 겁니다. 단순히 이사를 온 게 아니라 저를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 장부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을 이체해주던 그 순간에도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미 번호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호적 정리하자더니 그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이것들이 진짜 나를 버렸어.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비가 제 온몸을 적시고 옷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지독한 한기는 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나를 고려장 지냈다는 그 서늘하고 끔찍한 배신감이 제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 그때 단지 안으로 들어가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무릉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제게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흙물이 얼굴과 입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퇴하고 뱉어야 하는데 턱이 덜덜 떨려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운전자가 저를 흘끔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비 오는 날 술주정하는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지요. 맞습니다. 30억을 쥐어주고 길바닥에 나앉은 제가 미친년이 아니면 누가 미친년이겠습니까? 저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은 저 높고 화려한 20층 2001호의 창문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남의 집 불빛들은 하나같이 따뜻해 보이는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시리고 아픈지요. 잠시 후 제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 거실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누군가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들에게 닿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여기 있다. 민호야, 문 좀 열어줘.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릴 리 없겠지만 저는 어미의 본능으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소리를 담아 소리쳤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황급히 암막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마치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아주 매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숨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커튼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그 아주 짧은 찰나에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실루엣으로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요. 며느리와 아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와인잔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제가 준 돈으로 산 비싼 와인을 마시며 늙은 어미를 빗속으로 내쫓은 성공을 자축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싸우고 있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게 그들에게는 그토록 기쁘고 홀가분한 일이었던 겁니다. 으아, 나쁜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피가 흘러 빗물과 섞여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저 높은 곳은 천국처럼 따뜻하고 환한데 제가 서 있는 이 바닥은 차갑고 더러운 지옥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으로 쌓아 올린 그 콘크리트 벽은 이제 제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저를 내려다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고 있던 얇은 가디건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것은 제 몸이 아니라 끝까지 자식을 믿으려 했던 제 미련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산을 쓴 채 저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봐. 무서워. 경비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해명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빗물 속에 버려진 것은 제 60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제 68년 인생이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처박힌 밤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자식도 없다는 이 지독하고 끔찍한 세상의 이치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기필코 치르게 해주겠노라고.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이틀 뒤였습니다. 서울역 지하보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지린내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타일 바닥이 제 새로운 안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날 밤 쫄딱 젖은 옷이 채 마르지도 않아 몸에서는 시큼한 쉰내가 났고 으슬으슬한 한기에 몸을 웅크린 채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들 민호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간이 좀 맞아? 하며 웃는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인 줄 알면서도 깨고 싶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춥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잘 때 품 안에 꼭 안고 잤던 제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낡은 가죽 가방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 가방 어디 갔어? 저는 미친년처럼 벌떡 일어나 지하도를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가방이 어떤 가방입니까? 제 주민등록증, 며느리가 적선하듯 던져준 쌈짓돈 몇 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인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구 못 봤어요? 제 가방 못 봤냐고요. 갈색 가방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다들 더러운 거지를 피하듯 코를 막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구석에 누워있던 한 노숙자가 킬킬거리며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이고 할매, 꿈 깨쇼. 여기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거 몰라? 벌써 소주나 한 잔 찌끄리고 있겠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는 완벽한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굴러다니던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산의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수화기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을 넣고 기억을 더듬어 아들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뚜루루르. 찰칵.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매정한 기계음이 제 귀에 사형 선고처럼 꽂혔습니다.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저를 버린 가족들의 침묵 같아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김말순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왔습니다. 사흘을 굶으니 백가죽이 등짝에 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무료 급식소 배식줄에 서서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발이 된 백발머리,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 초점을 잃고 퀭한 눈동자. 거울 속에는 영락없는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새 옷을 사 입었던 김말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조차 없는 유령 같은 노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더군요. 식판에 담긴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배고픔보다 더 깊고 쓰라리게 제 위장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병마가 육신을 덮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냉기를 그대로 받아낸 탓인지 열이 펄펄 끓어올라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폐렴이 온 것이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콜록 콜록 으윽.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들어간 지하철 역사 구석진 기둥 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 섞인 가래를 토해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지자 덜컥 겁이 나더군요. 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저 발소리가 저승사자가 오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대로 눈 감으면 차라리 편하겠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 차라리 죽음이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 신문지 한 장 덮인 채 실려나가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혼미해지던 찰나였습니다. 번쩍 눈앞에 섬광처럼 어떤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은행 창구 30억 이체 확인증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며느리 혜진의 얼굴, 그리고 빗속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던 아들과 며느리의 실루엣.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편히 가세요. 저희끼리 잘 살게요. 노인네, 드디어 가네. 마치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감겼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확 타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보다 더 뜨거운 지독한 증오였습니다. 안 돼. 내가 이대로 죽으면 그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을 두고 보고만 죽어. 아니, 절대로 안 돼.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서 내 돈을 되찾고 그년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야겠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다시 이승으로 잡아끈 건 사랑이 아니라 시퍼런 도끼였습니다. 저는 바닥을 박박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마시다 버리고 간 이온 음료 페트병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미지근하고 찝찝했지만 저는 뚜껑을 열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그건 음료수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생명수였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신문지를 한 뭉치 꺼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신문지를 겹겹이 옷 속에 껴입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한 장, 한 장이 제 체온을 지켜줄 갑옷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신문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제게 살아라, 살아서 복수해라 하고 속삭이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비릿한 피맛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내 돈 찾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니들도 발 뻗고 잘 수는 없을 거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셔터가 내려가고 어둠이 깔렸지만 제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약했던 노인 김말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복수심으로 무장한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밑바닥 생활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처절한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봄이 온다는데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로 탑골공원 뒤편, 시끌벅적한 장터 한복판. 저는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싣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거라도 팔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포장을 뜯었으면 사셔야지. 이제 와서 안 산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300만 원짜리 옥장판이에요. 장터 구석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눈빛이 흐릿해 보이는 한 노신사가 험상궂게 생긴 젊은 놈들 셋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더군요. 노신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장사꾼 놈들은 노인의 지갑을 억지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물 한 잔 준다고 해서. 노신사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 30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제 안의 영등포 욕쟁이 할매 기질이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내 코가 석자지만 약한 노인네 등쳐먹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군요. 더구나 제 쌈짓돈을 훔쳐 달아난 그 도둑놈들 생각이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실업의 잡놈들아. 어디서 썩어 빠진 수작질이야. 제가 빗자루를 풍차 돌리듯 휘두르며 악을 쓰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 놈 중 하나가 인상을 쓰며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뭐야? 이 재수없는 할망구는? 안 꺼져? 재수? 그래, 나 재수 옴 붙은 년이다. 내가 니놈들 수작 다 봤어. 포장지, 니놈들이 칼로 뜯었잖아.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저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시장통에서 익힌 걸쭉한 욕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먹통이 된 휴대폰을 꺼내 귀에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장 안 꺼져? 내가 지금 종로경찰서장한테 전화 넣어? 여기 불법 노점상 싹 다 쓸어가라고 할까? 제가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치자 놈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휴, 저 망할 노인네. 야, 가자. 오늘 장사 공쳤다. 진짜 경찰이라도 부른 줄 알았는지 아니면 미친 노인네 건드려봤자 본전도 못 찾겠다 싶었는지 놈들은 옥장판을 챙겨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노신사가 안도하며 땀을 닦으려 손수건을 꺼내는데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 건네주려는데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영등포구 3구역 대지 20평 권리금 분쟁 중 알박기 예상. 세입자 명도 소송 3건 진행 합의금 5천만 원 예상.
일반 사람들은 봐도 모를 복잡한 지번과 권리관계, 명도 같은 단어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등골로 찌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점포 권리금 문제로 싸우며 익힌 돈 냄새를 맡는 제 본능이 꿈틀거린 겁니다.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보물지도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냥 종이가 아닌데요? 제가 수첩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노신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보실 줄 아십니까? 이거 영등포 쪽 재개발 구역 지번 아닙니까? 에이, 이거 똥 밟으셨네. 응? 똥이라니? 여기 김신의 땅이죠? 거기 아들이 도박빚 있어서 지금 땅값 더 받으려고 알박기하고 버티는 중이에요. 법대로 하면 3년은 걸릴걸요? 제 말에 흐릿하던 노신사의 눈빛이 순간 매서운 호랑이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자네,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거기서 생선 내장 따면서 30년을 살았소. 법은 몰라도 그 동네 숟가락 개수는 알지. 그분은 바로 강남에 숨겨진 현금 부자이자 부동산 거물 최 회장님이셨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 때문에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지만 자산만큼은 천문학적인 분이었죠. 최 회장님은 국밥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사주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갈 데 없으면 나랑 일 하나 해볼 텐가? 내 눈과 발이 되어주게.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대던 저를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진주를 최 회장님이 알아보신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인생도 천지개벽하듯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역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노숙자 김말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개인 자산관리인이자 그림자 대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 이번 건은 어떻게 됐나? 달리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 최 회장님이 묻자 저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윤기 흐르는 단발머리.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1년 전에 그 꾀재재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고 손에서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아닌 빳빳한 새 돈 냄새가 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세입자들하고 이사비 협상 끝냈고 내일 공증사무실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1년 걸린다는 거 제가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시세보다 2억은 아꼈어요. 제 보고에 최 회장님이 껄껄 웃으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배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힌 썩은 물건들을 싸게 사들여 끈질긴 협상과 회유, 때로는 배짱으로 문제를 해결해 싱싱한 물건으로 만들어 되파는 일. 그건 썩은 내장을 발라내고 횟감을 뜨는 생선 장사와 본질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제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고 해결하기 어려운 악성 매물들을 처리할 때마다 두둑한 인센티브를 챙겨주셨습니다. 제 통장에 1억, 2억 단위의 숫자가 찍힐 때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좋은 옷을 사고 싶지도 맛있는 걸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단 하나, 복수였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흥신소 직원을 시켜 받아본 아들 부부의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효자 아들 잘 살고 있나? 봉투를 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 민호는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 혜진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들이 누리는 그 호사스러움이 제 피와 살을 깎아 만든 것이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입가에는 비릿하고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내역. 소유주 이민호. 채권 최고액 36억 원 제2금융권 근저당 설정 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붉은 줄이 쫙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사준 집을 담보로 집값의 120%까지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제1금융권도 모자라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더군요. 아마도 그 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뜬구름 잡는 사업을 벌인 게 분명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삶은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겁니다. 파도가 한 번만 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 그리고 그 파도를 일으킬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남의 빌딩 숲이 붉은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빗물 섞인 팥시루떡을 주워 먹으며 다짐했던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쳐놓은 덫은 완성되었고 그 덫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먹잇감들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책상이 달력을 보니 아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제 심장이 다시금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강남 부동산 바닥에서 저는 마기 할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이 되는 물건이라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기어이 수익을 내고야 마는 독종.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 저 김말순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쾌쾌한 먼지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저는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선 끝에는 너무나도 낯익은 뒤통수 하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바로 제 아들 이민호였습니다. 녀석은 초조한지 다리를 덜덜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경매에 나온 물건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도곡동 2001호 아파트였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주식 실패도 모자라 해외 선물 옵션이라는 도박판에 손을 대어 거액을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제가 사주었던 그 집이 경매시장에 나온 겁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5801 도곡동 아파트 경매를 시작합니다. 집행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아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이미 2번이나 유찰되어 집값은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하고 선순위 빚이 너무 많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썩은 매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최 회장님의 자금을 동원해 이 집의 빈문서인 부실채권 NPL을 헐값에 사들여 놓은 상태였거든요. 다시 말해 제가 이 집을 낙찰받으면 빚잔치할 필요 없이 고스란히 제 집이 되는 완벽한 세섭이었습니다. 저는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굽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지만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찰표를 제출함에 넣는 제 손은 3년 전 빗속에서 덜덜 떨던 그 약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개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개찰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5801. 최고가 매수인.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라도 하는 것 같더군요. 제발 낯선 사람이 낙찰받지 않기를, 아니 차라리 또 유찰되기를 바랐겠지요. 낙찰자 김말수님, 낙찰가 15억 원.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귀에 승전보를 알리는 웅장한 팡파르처럼 들렸고 아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네. 김말순? 김말순이라고? 아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이라는 이름. 3년 전 자신들이 내다버린 어머니의 이름이 법정에서 울려 퍼지자 녀석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어디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노숙자 엄마가 15억을 들고 나타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동명이인이겠거니 하며 애써 부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바람처럼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더 극적인 순간 놈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지옥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법원 앞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뚜루루르.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이사 비용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명도 소송 없이 끝냅시다. 내일 오후 2시 S호텔 커피숍으로 나오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자신을 쫓아낼 사람에게 감사하다며 굽신거리는 아들의 꼴이 우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 S호텔 커피숍룸. 저는 백화점에서 산 가장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들어오더군요. 3년 전에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명품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꾀재재하고 초라한 몰골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찰자 대리인이시라고. 아들 민호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제 명품 가방과 진주 목걸이를 훑어보며 돈 좀 있는 여자인가 보다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잔받침과 찻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오랜만이다. 호적 정리하자더니 꼴들이 말이 아니네.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며느리 혜진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힉, 으악.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버리더군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들놈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는 꼴이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여길 어떻게? 왜? 내가 죽어서 귀신이라도 되어 나타난 줄 알았니?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태 파악이 빠른 며느리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어머님, 세상에, 살아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돌아가신 줄 알고. 흑흑,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뻔뻔한 연기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하며 징그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날은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 3년 전 비 오는 날 문전박대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년이 보고 싶었다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이 가득 담긴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힘껏 끼얹었습니다. 쫙, 깍. 얼음장 같은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화장이 번져 검은 눈물 자국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며느리를 보며 저는 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낙찰허가 결정 통지서를 칼처럼 꽂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비린내 벤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머님 타령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세요. 엄마, 제발이요. 아들이 바닥을 기어서 제 구두 끝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발을 쓱 빼며 3년 전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내 집이다. 일주일 안에 방 빼.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알겠니? 그제야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젖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머니, 돈도 없으신 분이 15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이거 무효예요. 어디서 돈을 훔치신 거 아니에요? 돈, 네가 버린 그 바닥에서 주웠다. 그리고 내 집 대리석 바닥 썩으니까 그 더러운 무릎 치워.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다? 나도 없었다. 너희가 나를 내쫓았던 그 비 오던 밤, 나도 갈 데가 없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 소리가 3년 전 쫓겨날 때와는 달리 또각또각 경쾌하고 당당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지옥은 아직 맛보기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 내외가 꼬리를 내리고 짐을 싸서 나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후에 열쇠를 받으러 갈 생각에 아침부터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저에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찾아온 건 집 열쇠가 아니라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김말순 씨 법원 등기입니다.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집배원 아저씨가 건넨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에서 불길한 기운이 찌릿하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을 집어든 것처럼 소름이 끼치더군요. 봉투를 뜯는 소리가 제 살가죽을 찢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용물을 꺼내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건명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청구인 이민호 아들 사건 본인. 김말순 모. 성년후견인? 이게 도대체 무슨... 법률 용어가 낯설었지만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구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어머니 김말순은 3년 전부터 중증 치매와 선망 증세를 알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현재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어머니의 재산을 갈취하려 하므로 아들인 본인이 법적 보호자가 되어 어머니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한다. 더 환장할 노릇은 그들이 제출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3년 전 노숙 생활을 할 때 폐렴과 고열로 쓰러져 무료진료소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 기록에 적힌 고열로 인한 일시적 선망 증세, 인지능력 저하 의심이라는 문구만 교묘하게 가위질에 오려낸 것입니다. 제가 길바닥에서 죽다 살아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은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우는 무기로 써먹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가 있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인격 자체를 말살하고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그 아파트를 집어삼키겠다는 신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해놨더군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꼼짝없이 그들을 내쫓지도 못하게 발목이 묶여버린 겁니다. 김 실장님, 이거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최 회장님 자금 회수도 늦어지고 무엇보다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난감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책상 위에 물컵을 집으려는데 손이 떨려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아들 민호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몰골은 며칠 새 더 퀭해져 있었고 눈빛은 독이 바짝 오른 독사 같았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보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엄마, 어머니, 잠깐만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민호가 다짜고짜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순간 사무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신. 그 두 글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펄펄 끓던 분노가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8주래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대요. 엄마, 할머니가 손주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는 제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3년 전 도곡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 좋은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넣었고 밤새 베넷저고리를 바느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놈들은 그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저를 농락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민호야. 네. 엄마. 마음 돌리신 거죠?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흥신소에서 받은 불임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너는 3년 전에도 뱃속에 없는 애 핑계로 집을 뜯어가더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네. 그게 무슨. 아들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가짜 초음파 사진을 구겨서 불임 진단서와 함께 아들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3년 전엔 내가 바보라서 속아줬지만 2번은 안 속는다. 네 마누라가 불임이라는 진단서가 여기 있는데 또 임신 타령이야? 후두둑. 종이 뭉치가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얼굴에서 비굴했던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더니 이내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울먹이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눈을 부라리며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아씨,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죽으라면 죽지 왜 안 죽어서.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아들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야, 김말순, 두고 봐. 내가 가만 있나? 엄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그 돈 다 내 거야. 끌려나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쾅 닫히고 복도에서 들려오던 욕설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을 짚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가짜 초음파 사진을 구둣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잘근잘근 밟으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조각까지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손주는 돈이 아니라 핏줄이어야 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합시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저것들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세요.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핏줄이라는 마지막 끝마저 그들이 제 손으로, 그것도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끊어버렸으니까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고 누가 진짜 악마인지 가려낼 시간입니다. 재판 당일 법정의 공기는 물먹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며느리 혜진은 휠체어까지 타고 나왔더군요. 입덧이라도 하는 척 헛구역질을 해대며 재판장을 향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신물이 넘어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 본인 김말순 씨는 현재 중증 치매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입니다. 과거 노숙 생활 당시의 사진을 보십시오. 이런 분이 수십억 원대 경매에 참여했다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대형 화면에 띄운 사진은 3년 전 제가 지하철역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는 그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대나무처럼 꼿꼿이 세우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피신청인 대리인, 변론하십시오. 판사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판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김말순 씨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현재 강남에서 가장 유능한 부동산 자산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제가 최근 1년간 직접 처리한 수십 건의 임대차, 계약서, 최 회장님의 자필 신임장, 그리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인지기능 정상 소견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내의 대형 모니터에 CCTV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 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임신 사실에 대해서도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지직 하는 잡음 뒤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악마의 것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손주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그 돈 다 내 거야. 이어 산부인과 불임 진단서가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몸으로 임신을 핑계 삼아 합의를 종용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폭언을 퍼붓는 폐륜의 현장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어머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하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지더니 며느리와 아들을 향해 서슬퍼런 호통을 치셨습니다. 원고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낳아주신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사기극을 벌입니까? 아니,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십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님은 가차없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본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전액 원고들이 부담하십시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질 듯 주저앉았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마치 썩은 이를 마취도 없이 뽑아낸 듯한 시원하면서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법정을 나서는 제 뒤로 아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법적인 족쇄는 풀렸습니다. 남은 건 제 집에서 저 기생충 같은 것들을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제 집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곡동 아파트 2001호 앞. 노란 조끼를 입은 집행관들과 덩치 큰 용역 직원 20명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 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개문합니다. 집행관의 경고에도 안에서는 죽은 듯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이 전동 드릴을 문고리에 갖다 댔습니다. 위잉, 위잉. 고막을 찢을 듯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3년 전 제 눈앞에서 매정하게 닫혔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가슴 속 응어리도 함께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당신들 뭐야? 나가란 말이야. 거실로 들이닥친 용역 직원들에 의해 아들과 며느리가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고 아들은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 가방, 아들이 모으던 양주병, 그들이 사치스럽게 사모은 가구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1층 화단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쿵, 쿵, 와장창.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꼴을 구경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 저 집 쫓겨나나 봐. 그러게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대? 텅 빈 거실. 횡댕그렁한 그 공간에 제가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는 아들 내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제발 며칠만이라도 여유를 줘.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여유, 그건 이 집 새 주인한테 달라고 해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매수인의 이름을 확인한 아들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매수인 바른자산관리 대부업체. 악질 채무자들을 관리하기로 소문난 깍두기 머리를 한 험상궂은 형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대부업체라니? 이 집을 깡패들한테 팔았다고? 그래. 시세보다 30%나 싸게 넘겼다. 워낙 급하게 처분하느라 말이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빌지 마라.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사정하려거든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깍두기 형님들한테 해. 아마 나처럼 말로 하진 않을 거다. 어머니, 엄마, 제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처절한 절규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새 주인들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들이 저를 보고 90도로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3년 전 쫓겨나던 날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오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더군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짙어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헛헛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악질 대부업체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돌아선 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아들 부부의 결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더군요. 매일 밤낮으로 깍두기 형님들이 찾아와 빚 독촉을 해대니 그 독한 며느리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 당신 혼자 알아서 해 라는 말과 함께 이혼 서류 한 장 달랑 남겨두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위자료 소송을 걸어보려고 길을 썼지만 이미 빈털터리가 된 아들에게 뜯어낼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월세방 보증금도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 화려했던 백화점 VIP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들놈 꼴은 더 가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사판을 전전하는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정을 부린답니다. 우리 엄마가 강남 건물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 아파트 살던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동료들이 미친놈, 또 헛소리하네 하며 혀를 찬다고 하더군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받아보면 아무 말 없이 끄끄 하며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민호냐? 밥은 먹었냐? 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말없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할 뿐입니다. 썩은 가지는 제때 잘라내야 나무가 살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나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판 돈에서 최 회장님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넉넉히 정산해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제 손에는 수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을 뚝 떼어 제가 노숙 생활을 할 때 밥을 얻어먹었던 무료 급식소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경기도 양평,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단층짜리 붉은 벽돌집이지만 제게는 강남의 타워 팰리스보다 더 근사하고 아늑한 궁전입니다. 지난 겨울 저는 서울역 지하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과 방한용품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식줄 끝에 3년 전에 저처럼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이더군요. 초점 잃은 눈동자가 꼭 옛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 그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거친 손등 위로 제 눈물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과거의 저를 위로하고 보내주는 작별의 의식이었습니다. 말순아, 고생했다. 이제 그만 아파하자.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상처받은 늙은이와 화해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의 어느 아침입니다. 저는 마당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흙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오고 강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새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강물에 반사된 햇살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언니, 말순 언니. 어이, 김 여사. 우리 왔어.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양손 가득 수박이며 떡이며 먹을거리를 싸들고 놀러 온 모양입니다. 저는 서둘러 흙 묻은 손을 털고 대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그냥 몸만 오라니까. 언니네 집 된장찌개 맛이 그리워서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얼른 문이나 열어줘.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하호 웃음꽃을 피우니 집 안가득 사람 사는 온기가 찹니다. 거실벽 한가운데 걸린 액자 속에는 이제 아들의 사진 대신 친구들과 함께 찍은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돈만 보고 달려들던 파리떼 같은 인간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제 곁에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짜 내 편들만 남았습니다. 가끔 잠자리에 들 때면 텅 빈 방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득문득 아들의 어릴 적 웃는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기도 합니다. 어미 된 도리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뱀 구덩이 같은 자식들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짐짝 취급당하는 것보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이 자유가 100배, 1000배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눈치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으면 집안이 편하겠지 하며 속을 까맣게 태우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디 멈추십시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악연일 뿐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먼저 넣어주세요. 그게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당에 심어둔 철쭉이 붉게 피어오르네요. 오늘 하루 저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스스로를 꽃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김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